네, 안녕하십니까. 문희장사학과의 신연호 교수입니다. 네, 오늘 박 소장님 저렇게 패셔니스트인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들끼리 입학 설명회를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어지러운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부모님들 정말 마음 졸이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 자녀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어는 이제 인문 여러 문제 중에서 순수 국어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하나에 그 안에 작은 문항이 네 문항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국어라는 거는 공부 목표는 명확하지요. 국어 배우는 목적은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사람이 쓰는 글을 잘 읽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이 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자기 표현과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글을 쓰는 게 추후의 목적이겠지요. 그래서 국어 시험은 전달하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은 글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읽어냈느냐 하는 거를 시험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글을 읽는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폭넓은 것이지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선. 근데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거지요. 기계적으로 책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어 나가면은 그 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 국어 시험도 결국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게 된 것은요, 이제 세 편의 글을 이어놓았습니다. 이건 모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모두 배웠던 것들입니다. 허균이 쓴 글입니다. 세 편 모두. 첫 번째 것은 가글은 유제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이 인재를 얻어야 되는데 인재 찾아 쓰기가 어렵다. 그런데 맨 아래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머니가 천하거나 개가 있으면 그 자손을 모두 벼슬길 차례를 끼치지 못한다 하면서 인재가 없군 하고 한탄한다. 조그만 나라에서 인재를 다 찾아서도 어려운데 어머니가 개가 천한 사람은 그 아들을 쓰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꾸짖는 내용의 논설문입니다. 나글은 그런 주장을 실제 현실에서 찾아낸 사례입니다. 이달이라는 사람은 허균의 스승이었어요. 허균의 스승이지만 역시 그 첫 줄에 있는 대로 그는 어머니가 천인이어서 세상에 쓰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시는 나라에서 제일 잘 듣는다고 자타가 보긴 했지만 아무데도 쓰일 수가 없었고 과거 시험도 볼 수가 없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용모가 여기 밑줄 친 곳에 호탕하여 검속하지 않았고 시성의 예법에 익숙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류에 거슬렸어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이 사람을 함부로 멋대로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남 욕 막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행동거지가 단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았는가 하면은 이제 가글에서부터 내려온 거 생각하면은 이 사람 얼마나 울분에 차 있었을까 하는 걸 알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글은 우리 부모님도 잘 아시는 저 유명한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은 그 같은 주제를 허구적으로 꾸며본 거지요. 아까 선곡 이달전은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고 이건 이제 허구적인 인물을 홍길동을 내세워서 여기 왜 홍길동도 역시 이렇게 괴로워하지요? 그 괴로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맨 밑에 재산과 천비 소생이 비단 너뿐이 아닌데 니 어찌 방자함이 같으냐 하고 아버지가 꾸짖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 편의 글을 읽으면은 하나의 주제가 잘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는 그 논설문, 하나는 역사적인 사례, 하나는 허구적인 소설,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보신 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겠지요. 공통제재를 각각 그래서 찾았어라 했으니까 아까 가 그래서 어머니가 천하거나 개가 있으면 자식을 못 써서 인재를 버린다는 얘기가 있었고, 손곡 이달 전에서 역시 어머니가 천비 소송이기 때문에 세상에 쓰이지 못했다는 얘기 있었고, 가글에서는 아버지의 꾸짖음으로 재산과 천비 소송인 너뿐이 아닌데 왜 방자하냐 하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 쓰면 되는 거겠지요.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근데 안 써요, 그렇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쓰면 되는데, 거기 지시가 돼 있으니 각각 찾아 써라. 찾아 쓰면 되는데, 그거를 찾아 안 쓰고 자기 말로 써요, 그냥. 거기 지시글을 지시한 대로 지켜야 됩니다. 5만 가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채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속한 것 중에 하나는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 채점 기준입니다. 거기 맞춰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나에서 그 이달이라는 사람이 시속을 따르지 않고 시류를 거슬렀다.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이유는 뻔하지요. 자기 뜻을 펼칠 수 없었고, 이 사회제도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찾아쓰라 그랬어요. 여기서 역시 질문에서 그 이유가 되는 직접적인 단어를 가에서 찾아서 답안지에 포함해라. 이게 이제 지시사항이지요. 뭐였겠어요?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아까 얘기는 어떤 단어가 있었느냐면은, 이제 가글을 보면, 보시면은, 안에, 바로 여기 맨 위에 있네요. 한 산에 한 아낙네가 원한을 뿜어도 하늘은 그들을 위해 감상하는 건데, 느끼는 바가 있는데, 하물며 원망하는 남정네와 호러미들이 나라 안에 절반이나 되니 화평한 기운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 이 원망하는 자가 이렇게 많아요. 원망하는 자가 있는 이유는, 여기 원망하는 자들은 당연히 재능은 있지만 어머니가 천하거나 개가 했기 때문에 벼슬길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이달이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저 단어를 원망 또는 원한을 찾아서 그 답안에 써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1회 3번 문항은, 이거는 다시 이제 그 지문을 하나 넣었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그 윤리와 사상이라는 그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 사상 중에서 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여기 인도의 하나의 우화인데, 불가촉 천민의 아주 천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높은 신분의 남자랑 부딪혀서 이제 그 남자가 막 이 여자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이 사람이 너무나 과도하게 화를 내면서 지나간 사람까지 해서 이 여자를 때려야 된다고 하니까는 이 여자가 그 아저씨를 꼭 끌어안으려는 거죠. 그 사람 놀래갖고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천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나만 못지않은 천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신분은 높은 사람이지만 도덕심은 천민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허균의 글에서는 이제 그 어머니 있죠. 그리고 신분의 높고 낮음 때문에 세상에 쓰이지 못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와 달리 여기서 인도 사회도 역시 신분 차별 사회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이유가 어머니 쪽이 아니라 그 어떤 도덕성,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성을 갖고서 신분 제도를 타파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허균 글에서는 재능이 높다면 어머니와 관계없이 재능에 따라서 인재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는 재능보다는 도덕성 때문에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대조점을 찾아서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앞에 1, 2번보다 약간 어려워졌죠. 조금 뒷문항으로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그리고 1, 4도 역시 그 윤리와 사상에 같이 유화와 함께 있는 글입니다. 또 여기서는 자연법적 기본권, 인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든 개인의 권리가 똑같다. 자연법적 기본권이라는 이념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양에서는 저런 말을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어머니 때문에 또는 뭐 신분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보편적으로 해야 할 근거, 그런
그런 내용을 보편화할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이 쓰였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양에서는 이제 이런 자연법적 기본권이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무슨 말을 썼겠어요? 저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요. 뭐가 세상이 잘 안 돌아갈 때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말을 쓰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제일 앞에 가비의 각을 여기 보면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과 함께 하늘이 맡겨준 직분을 다스릴 사람은 인자가 아니고 되지 않는다. 결국 이런 일들은 결국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곳이 하늘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보편적인 개념을 동양에서는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윤리 시간에 배운 이 개념과 그리고 이 국어 시간에 배운 이 특별한 사례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출제 기준은 교과서입니다. 이제 EBS까지 포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가능한 한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국어문항 출제에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질문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키도록 답을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정도를 기본적인 걸로 제시를 합니다. 이제 국어 공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지만은 거기 있는 내용들이 왜 그런 말들을 하는가, 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하는 사람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슨 의미를 문맥을 파악한다는 것도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공부지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그런 국어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국어 시험도 역시 잘 보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초교육학교의 백우긴이라고 합니다. 사회 과목인데 사실은 보시다시피 통합 사고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어나 사회나 그 밖에 여러 다양한 인문 관련 과목, 인문 사회 관련 과목들이 통합돼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지금 여기 이 문제, 예를 든 문제를 푸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비를 해서 이 시험을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이 예비 시험 문제는 받으신 자료와 거기 답, 그 다음에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써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첫째,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회와 관련된 여러 과목들에서 이제까지 배워온 개념과 사실을 섞어서 판단할 수 있는가 여부를 보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입학처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은 논술 시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객관식과 논술 중간쯤 있다고 얘기하신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시험은 제시문을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쓸수록 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사고에서는 답이 상당히 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시문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단어와 개념과 문제를 잘 이해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이게 논술과 다른 점입니다.
논술은 여러분이 정확히 뜻을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쓸수록 높은 점수를 받지만 이 통합사고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주체적으로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그 원하는 답은 출제위원들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좁혀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자기의 논리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로 좁혀져 있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째, 제시문이 3개나 4개 정도 있을 것이고 제시문마다 큰 제시문을 주고 문제가 한 3개 정도 있을 겁니다. 문제가 어떤 거나 다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첫째 잘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묻고 있는가? 이미 그것을 파악을 하면 반 정도는 맞춘 거가 되죠.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문제를 독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시문을 독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잘못 읽으면 정확한 답을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능력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에 요구되는 대로,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답을 쓰셔야 됩니다. 안에서 찾아쓰라 그러면 안에서 찾아써야 되고, 안에서 어떤 문장, 가장 핵심적인, 가장 맞는 문장을 쓰라 그러면 가장 맞는 문장을 써야 됩니다. 맞는 문장이 서너 개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문장을 고르시오 그러면 문장을 고르야 됩니다. 단어를 고르시오라고 하면 단어를 골라야 됩니다. 문장을 고르라 했는데 단어를 고르거나 단어를 고르라 했는데 문장을 고르면 더 맞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이 문제에서는 틀린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문과 더불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통합사고의 문제는 제시문 안에서 답을 찾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시문을 당황하지 말고 꼼꼼하게 읽으면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사회 여러 과목들의 것들을 충분히 학습하고 있다면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잘 읽으면 그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이라는 거죠. 통합 사고력을 묻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당황할 필요도 없고 서로 고등학교 때 잊어버린 지문일 수도 있고 처음 보는 듯한 질문이 나와도 당황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시문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파악해서 요구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집중해서 사고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하는 그런 시험 문제다. 그 지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해서 찾아내는 것,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그 시간에 시험 시간에 집중해서 사고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이 3개 있다고 했죠. 제시문 3개 간의 관련성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완전히 상관없는 제시문들이 나가지 않겠죠. 제시문 3개의 상호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해서 그걸 연관성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게 사고력입니다. 제시문이 딱 3개가 있지만 그거를 연결시켜서 예를 들면 가나다 3개의 제시문이 있으면 다의 것으로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그 답이 가를 잘 읽으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잘 읽으면 읽을 수도 있어요. 서로 답이 돼요. 제시문끼리. 그래서 통합 사고력인 것입니다. 제시문들을 연결해서 사고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문항에서 질문하는 것이 가라는 제시문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도 답은 나나 답을 잘 읽으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 그렇게 연관시켜서 답을 찾아내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3개의 제시문. 그리고 왜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왜 이런 3개의 제시문을 냈을까? 이 3개가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빨리빨리 파악을 해내야죠. 그 다음에 질문 3개를 읽어보시고 1번, 2번, 3번의 질문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있고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각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을 쓰는 것. 창의적으로 답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한 답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유의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제시문을 꼼꼼히 읽을 것, 제시문 간의 관계를 파악할 것, 문제가 원하는 답을 찾아서 쓸 것,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요령을 잘 염두에 두셔서 지금 예시로 나왔던 이 문제를 한번 집에 가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령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교육학부의 김남선입니다. 제가 맡은 문제는 지금 모의고사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 예시 문제, 즉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되어 있는 예시 문제를 제가 출제를 했는데요. 사회탐구에 관련된 문제죠. 이 통합사고력의 성격에 대해서는 앞 두 분 선생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제시문을 잘 읽어야 되고 질문이 무엇인지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을 정확히 쓰는 것. 그러니까 문장을 쓰라고 그러면 문장을 써야 되고 단어를 쓰라고 그러면 단어를 써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유념해 두기 바랍니다. 제가 낸 문제는 지금 제시문이 네 종류가 있는데요. 가, 나, 다, 라 이렇게 한 쌍의 그러니까 두 쌍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가와 나가 한 쌍이고 다와 라가 한 쌍이죠. 가는 이거는 여러분이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제시문은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글이고요. 나는 여러분이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가보개혁에 관한 법령입니다. 가보개혁이 1894년에 있는데 그때 개혁법령이 총 20조항으로 이루어진 개혁법령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6 정도의 조항을 선별을 해서 가의 제시문과 연관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가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19세기 말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대적인 개혁이 있게 마련인데 그 개혁 중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른바 백성이라든지 뭐 주민이라든지 혹은 인민이라든지 이런 말로 표현되는 피지배자들을 국가와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국민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이제 그런 내용의 제시문이고 나는 그런 국민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근대적인 가구개혁 계획법 중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 그런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문장 좀 나의 열거된 기억조항 중에서 가 제시문을 주장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조항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번 조항이 신분 차별을 철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2번이고 따라서 그 2번 그 이유를 써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신분제를 철폐해야만 말하자면 지배자가 통치하는 국가의 피지배자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피지배자로서의 자기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된다. 그런 내용의 요지를 띄어서 포함해서 100자 이내에 쓰면은 여러분이 맞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세계화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다와 라의 제시문은 여러분이 교과서에 나오는 제시문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물론 조금 내용을 바꿨지요. 그 제시문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는 세계화의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세계화가 되면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도 많은 혜택이 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세계 모든 주민들이, 세계 모든 국민들이 다 혜택을 보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이죠. 즉, 다시 말해서 세계화 긍정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제시문 하는 거꾸로 세계화가 오히려 빈부격차를 가져오고 선진국에는 혜택이 되지만 후진국에는 오히려 불리한 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세계화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 제시문과 라 제시문은 완전히 확연히 대조되는 그런 제시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 그래프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OECD 아시죠? 그죠? OECD에서 198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른바 지니 개수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지니 개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회 시간에 거의 다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소득 불평등 지수죠.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커져간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10수개의 나라들에서 1985년부터 2008년 사이에 그 지니 개수가 어떤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니 개수가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아까 제시문 다와 라 중에서 이 그래프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다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제시문이 어느 것이냐 이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시문을 정확히 읽고 그 다음에 지니 개수만 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소득 불평등이 커져갔으니까 당연히 세계화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라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 그래프는 소득 불평등이 198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점점 커져가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으므로 세계화가 모든 국민의 세계화가 혜택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틀렸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띄어쓰기 포함 100자 이내에 그런 요약을 갖다 자기가 정확하게 써놓는 것이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쓴다든지 그럴 고민을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문에 답이 나와 있고 중요한 개념들이 그런 것이니까 그것만 잘 여러분이 문장으로 표현만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초교육학부의 김효수입니다. 저희 대학이 대부분 이제 학과가 이제 공대 관련된 학과이기 때문에 입학할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들어와서 전공 공부하는데도 수학이나 과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뭐든지 아실 텐데요. 그래서 수학은 두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시험 제목이 이제 통합사고력 고사라서 수학에서 이제 통합사고력이라고 하면 이제 수학 내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통합해서 묻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회과학이라든가 자연과학과 과목 간의 통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두 문제가 이제 1번은 수학 내에서 이제 통합입니다. 그래서 2번은 조금 다른 교수님도 설명하실 거고 우선 제가 문제하고 풀이를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저희 출제 의도가 어떤 건지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 건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시문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둘 다 이제 교과서에 있는 정리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코사인 플러스 아이 사인 세타 전체의 n 제곱하면 그 n이 코사인 사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드모아블 정리고요. 조임 정리는 뭐 내용 보면 당연합니다. 수열이 3개가 있는데 AN, BN, CN이 전부 다 AN보다는 BN이 크고 BN보다 CN이 크면, 그리고 제일 작은 AN과 제일 큰 CN이 극한값이 같으면 가운데 것도 극한값이 이제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정리인데요. 이 두 정리는 학생들이 막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시했고, 그걸 이용해서 물음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예, 됐습니다. 그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죠. Z 플러스 4Z분의 1이 코사인 세타일 때 1번 Z를 구하시오 하는 것과, 2번은 N제곱한 것 합을 구하는 거고, 3번은 이제 2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풀이는 책자의 31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1번, 2번, 3번 설명을 보면 1번, 2번은 그냥 구하시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방법이거든요. 거의 단답형이고요. 3번은 설명하시오 그랬으니까 이유를 약술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1번은 여기 뭐 부모님들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근해 공식 아직 다 기억이 나실 텐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수학은 물론 이제 논리적 사고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응용 학문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차피 계산을 해서 보여야 되니까 기본적인 계산 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본적인 계산 능력인데, 저기 주어진 방정식의 양변에 z를 곱해서 그럼 z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근해 공식만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모의고사 채점 해보니까 의외로 못 쓴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31페이지 다음에 보면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만 쓴 학생이라든가, 뒤에 i가 있는데 복소수 i를 빼먹은 학생이라든가, 그 아까 이제 본부장님이 중간시험, 학교 중간시험 정도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왜 중간시험 수준인데 나는 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막상 답안을 보면 객관식에서 1, 2, 3, 4번 찍으라 그러면 누구나 찍을 거예요. 맞출 텐데, 답을 쓰라 그러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못 쓰거나 i 빼먹거나, 그러니까 단답형인데도 그렇게 못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2번은 이제 그 아까 제시문 1번에 있던 드모아블 정리 이용하면 그 복소수 형태이기 때문에 n제곱 똑바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제시문제 2번 이용해서 그 조임 정리 이용해서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수학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긴 한데, 저런 간단한 계산하고 제시문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제시문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객관식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쓰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몇 줄 정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거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채점자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쭉쭉박쭉 썼다가 뭐 나머지 마지막 극한 값만 구한 경우, 그런 경우들이 전부 다 자기 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꼭 연습장에다가 교과서라든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했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이렇게 답을 써보는 습관을 일주일에 한두 문제씩이라도 그런 습관을 가져보는 게 이런 서술형 또는 약술형 풀이를 쓰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하고 수학 1과정에 있는 내용만으로 전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소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수열의 극한, 이런 개념들이 수학 내에서 그런 개념들이 통합적으로 이제 묻는 것이고, 이번은 다른 경제 관련, 사회과 관련된 그런 관련된 이제 질문을 묻는 것이고요. 그건 이번 문제는 김병재 교수님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초교육학부의 김병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초교육학부의 김병찬입니다. 앞에 김병주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따로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 1번 문제처럼 수학 내용만을 가지고 이제 통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있고요. 2번 문제처럼 이제 수학 말고 이제 다른 실생활의 응용이 약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제시문이 주어져 있는데요. 제시문이 이제 학교에서 안 배워서 따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문제를 푸는데 이제 힌트가 되라고 주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제 핸드폰을 이제 사면 보통 이제 2년 약정을 하고 할부금을 내면서 사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할부금 가격, 보통은 이제 연이율이 정해져 있고 할부금 가격을 정하게 되지만 이제 이 문제에서는 할부금을 얼마씩 낸다고 했을 때 그 판매자와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합리적인 이율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경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수학 내에서는 이제 각 얼마간의 이제 돈을 냈을 때 매년 복리로 이자가 붙으면 그 복리로 이자가 붙은 돈을 다 더했을 때를 이제 원리합계라고 하는데 그 원리합계를 구하는 거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 이율을 실제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연속함수에서 이제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인 증가값의 정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풀이에 대해서는 뭐 시간도 많이 지났고 머리도 아프실 테니까 문항별로 풀이 방법을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문항을 보시면 구하시오도 있고 설명하시오도 있고 보이시오도 있습니다. 구하시오는 단답형이니까 답을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사실 설명하고 싶어도 답안지를 보면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설명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단답형은 그냥 답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시오와 보이시오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실제로 설명을 하고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수능에 나오는 주관식 문항과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요.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나 수능 시험과 난이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채점에 참여를 해보니까요. 객관식 문항은 답만 고르면 되고 수능 주관식 문항은 단답형이니까 답을 쓰기만 하면 되는데 통합사고력 조사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은 아니지만 4줄이나 5줄 정도 약술형으로 쓰게 되어 있는 문제가 문항별로 한 문제 정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앞에 김병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본인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중구난방으로 쓰다가 맨 끝에 가서 답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가 없으려면 앞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평소에 이제 교과서의 이제 풀이를 답만 보지 말고 차례차례 한 줄 한 줄 직접 손으로 써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다만 몇 문제라도 써보시면 답안을 작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모의고사 문제 외에도 홈페이지에 보면 예시 문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예시 문제를 보면 이렇게 구하시오, 보이시오 유형 외에 논리적으로 풀이 과정을 주어주고 증명 과정에서 필요한 문장을 채워놓는 그러한 문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학은 기본적으로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고교 과정 수학에서 수학 내에 단 한 교과목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1번에서 복소수, 수열, 삼각함수를 같이 이용했고 2번에서는 수열과 연속함수가 같이 들어가 있고 예시 문제는 이항정리라는 것과 이항분포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과 영역이 합쳐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항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수능 주관식 난이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풀이를 작성하실 때 답만 구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차례차례 풀이 과정을 한 주씩 써보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교육학부 김천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물리 문제를 갖다 통합사고를 고사해서 출제를 갖다가 했는데요. 보통 많은 학생들이 물리 문제를 갖다가 어려워합니다. 실질적으로 물리 문제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채점을 해보니까 가장 변별력이 확실히 드러나는 문제가 이 물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이 물리 문제에서 우선 요구하는 거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떤 사물 또는 문제에 대한 분석 능력과 사고 능력,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걸 정량적으로 해결을 갖다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를 갖다 출제했습니다. 실제 이 문제에서 제시한 거는 용수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통합사고력고사 모의고사를 갖다 쳤었을 때 그 실시 기간이 5월달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 배우는 그 진도를 갖다 최대한 감안해서 앞에 그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뭐 뉴턴의 기본적인 어떤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역학적인 문제를 갖다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을에 본격적인 이제 본 통합 사고력 고사가 실시가 된다면은 아마 그 전반적으로 전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역학뿐만 아니라 전자기라든지 이런 전체, 그 다음에 현대물리 이런 전체를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문제에서 제시한 거는 제가 용수철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갖다가 우선 주어지기 전에 우선 이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 내지는 어떤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어떤 정명을 갖다가 이 제시문에서 제시를 갖다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미분 또는 내지는 적분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물리 문제에서 어떤 정량적으로 기술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수학 능력이,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어떤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다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시문에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갖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바는 조금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바는, 네, 좀 올려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수식에서 볼 수 있다시피 델타 E,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0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갖다 나타내는 정리인데요. 이 정리를 갖다 이렇게 제시를 갖다 하였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문제를 푸는 학생들한테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제시를 갖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갖다가 우선 제시문에서 제시를 하였고, 이런 제시문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제시한 제시문을 갖다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풀기 때문에 통합사고력 고사에 대한 취지를 갖다가 잘 살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제시문에서 이 제시문의 내용을 갖다 토대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푸는데 대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떤 뭐 아주 엄청난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한테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술 고사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문제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 용수철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후계 법칙, 그 다음에 용수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운동 방정식을 갖다가 제시를 갖다가 하였고, 이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낸 문제에서는 좀 많은 문제를 갖다 출제를 갖다 하였지만은 각각의 문제들이 아주 큰 기본적으로 한 두세 문제 정도는, 한 세 문제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다루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용수철 상수 K가 얼마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미래의 어떤 개념을 갖다 통해 가지고 어떤 간단한 어떤 산수를 갖다가, 수식을 갖다가 간단한 어떤 수학적 능력을 갖다가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전체 어떤 일의 양이 얼마인지 이런 어떤 정량적인 걸 갖다가 물어보는 것 같은 문제를 갖다 제시를 하였고, 물리 문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제가 생각을 갖다 했을 때는 대부분 어떤 서술형으로 답안을 갖다 요구를 갖다가 하는데, 그 서술형이 굉장히 장황한 서술형이 아니고 간단한 식하고 답을 갖다가 적는 겁니다. 그 간단한 식하고 답을 갖다가 적는 것인데,
답을 갖다 적을 때 특히 물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단위, 예를 들어서 어떤 물리적인 모든 물리적인 양들이 어떤 단위를 갖다 통해서 표출되기 때문에 이 단위를 갖다가 학생들이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채점을 해보면은. 그런데 이 단위에 대해서 항상 부분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위를 갖다가 항상 마지막까지 잘 적어주시는 게 아주 좋은 잘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식을 갖다가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답을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답만 그냥 구해가지고 달랑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채점을 갖다가 하게 되면 항상 감점이 되고, 제대로 된 식을 갖다가 적지를 않으면은 제대로 된 점수를 갖다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과 답을 갖다가 같이 쓰는 연습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과학 과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이런 과학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능력이 서술적으로 이렇게 풀어쓰는 능력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식과 답을 갖다가 항상 정리를 해서 쓰는 노력을 갖다가 지금부터 계속 하신다면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험을 갖다 칠 때 많은 이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리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 능력,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갖다 해석할 수 있는 분석 능력하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통합사고고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어떤 자기가 사고한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응용을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정량적으로 내가 답을 갖다가 낼 수 있는지, 이까지 보기 때문에 조금 일단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가는 과정이 아주 간단치는 않을 수가 있지만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은 확실히 물리 문제는 변별력이 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바이오 대학 정밀화학과 조교입니다. 앞서서 다른 교수님들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듯이 여기 통합사고력 고사는 수능을 주관식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을 주관식으로 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채점까지 해보니까 자연계열 문제 중에서는 화학이 가장 학생들한테 가장 쉬운 문제로 결과가 나왔으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화학 문제는 맞고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화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화학을 출제하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들어야 될까 생각했는데, 화학 중에서 요즘 가장 이제 여러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저희 다른 분들은 기초기후학부 소속인데 저희 정밀화학과는 따로 독립적인 과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 바이오 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두 테마가 에너지와 바이오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 분야하고 바이오 분야가 가장 나노 기술하고 가장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여러 군데, 여러 대학들, 여러 단과 대학들도 매우 앞으로 전망 있는 과들이긴 한데, 입학 성적을 최근의 경을 보면은 서울대든 어디든 다 화공과, 화공생명공학과나 또는 화학과 과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과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얼마나 중요한 과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영향력 있는 과인지 다 아실 텐데, 그 이면에 화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또는 뭐 항공우주 분야라든가 또는 아주 디테일한 나노 분야라든가 모든 것의 근간이 이 화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은 한 20년을 앞을 내다보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한 문제는 이제 그 나노 기술의 근본이 되는 걸 이제 물어본 거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일지라도 고등학교 과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고 그 결합된 분자들이 다른 분자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학과나 물리과 문제처럼 단답형인 문제가 아니라 인문학처럼 제시문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답을 유추해내는 과정을 택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문제가 아주 어렵거나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외웠던 암기했던 그대로를 이 제시문을 보고 찾아서 생각해서 적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문제들 있죠. 국어 문제, 사회 문제 이런 문제들하고 비슷하게 제시문을 통해서 답을 유추하는데 그 답은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더 잠깐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전에 화공생명공학과는 과연 화공과 트랙과 생물과 트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 하는데 저희 학교는 사실 아직 생물로 관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도 특별하게 생명공학이나 생물 트랙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정밀화학과와 화공과가 이제 바이오 쪽의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화공과 화공생명공학과의 교수님들 숫자는 11명 중에서 2분만 생물과 관련된 연구도 하시고 가르치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정밀화학과는 7명의 교수님이신데 지금 5분이 생물과 관련된 연구를 간접적으로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를 선택하실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사실 여러분들의 그 답안과 채점 경향을 봤을 때는 문제를 일일이 풀어보지 않더라도 36페이지를 보시면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35페이지와 36페이지를 잘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저는 그래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면 질문을 마음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이 빨간 바지가 나왔습니다. 아마 출제를 하실 교수님들이시나 말을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저도 이제 앉아서 가만 들으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인문학 쪽으로 인문 좀 가신 것 같은데 인문학 쪽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시문을 주고 B 제시문의 문제를 주면 답은 A 제시문에서 끄집어서 갖고 온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제시문 내에 답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하나를 연동해서 보면 다 서로 간에 연동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거가 달리 접근 방법이 달리 서술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쓰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제시문 내에 다 있다. 그러니까 제시문만 꼼꼼히 읽어보고 인문 쪽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자연계는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게 고민이 좀 많았던 것이 세 과목에서 두 과목이 되면서 생물은 필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생물 물리, 수능에서 생물화학. 근데 시험은 물리화학을 보니까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들을 좀 가지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여기에 수준보다는 조금 쉽게 내시지 않겠나. 이거 결과를 보면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특히 수학 문제를 푸실 때는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오지선다, 사지선다를 이렇게 번호만 하는 객관식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서 그런데, 꼭 기본 수식은 꼭 첫 번째 줄에 나열을 해라. 기본 수식.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한 기본 수식은 꼭 첫 줄에 나열을 해라. 하고, 옆에 어쨌든 주관식으로 문제 풀기에서 옆에 연습지가 있을 거예요. 쭉 풀면 그 중에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너무 많이 쓰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5줄을 썼는데 그 줄에서 첫 번째 기본 모의식 쓰고 5줄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2줄만 갖다가 옮겨 놓는다든지, 그리고 결론이 나온다면 채점하는 선생님들 보면 이 친구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푸는데 10줄의 풀이줄이 쭉 나온다고 10줄을 다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연습들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번에 시험 결과를 제가 보니까 정말 아까 여기 출제위원님 말씀하신 단위를 안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객관식의 이 단점인 것 같아요. 객관식에 문제 주고 단위 주고 뭐냐라고 하고 이렇게 찍다 보니까 단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위는 꼭 식마다 쫓아다니면서 단위를 꼭 써놔. 사실은 이런 세세한 것들이 대부분 점수 차이를 벌립니다. 그리고 또 요새 채점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끝까지 풀 것 같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예 손을 안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점점 생각해보니 이걸 푸는 데는 이 공식은 꼭 들어갈 텐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 공식 하나라도 꼭 거기다가 써놔라. 여러분들 대학 보면 대학생들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백지 내놓고 맨 밑에다가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학기에 열심히 들어서 자기가 성적 잘 받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애교스럽게 답안지 쓰는 학생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이건 입시니까 정말 이 문제 잘 모를 것 같은데 내 추측컨대 이런 공식은 분명히 들어가면 이렇게 풀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면 아는 한 줄이라도 백지를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아까 축제위원님들이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풀 때 객관식 문제라도 계속 풀이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 습관이 사실은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식만 써오다 보니까 주관식을 레포트를 잘 못 내요. 대학 1학년 학생들. 풀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런 능력도 사실은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90, 아주 2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객관식 문제도 많이 풀어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갖고 들어가는 책들이 주로 이렇게 보니까 저 EBS 책을 좀 많이 갖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각 고등학교 시험 문제도 갖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기본 교과서 이게 3개만 갖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다른 책 없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정시에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문제는 여기 유형해 보니까 서울 가게 되면 좀 이렇게 연동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들은 서술을 직접 하시라는 거지. EBS 파이널 시험 문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교과서 익힌 문제. 그 다음에 자기 고등학교에서 시험 봤던 중간 기말고사의 주관식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한번 시간을 두시고 한 번씩 풀어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성적 보여드렸는데 공과대학은 2문제가 채 안 됐죠. 합격자가.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수학이랑 수학 2문제, 물리화학 중에
한 문제 선택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탐에서 한 문제 잘 풀고 수학에서 한 문제 반 정도만 잘 접근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을 아끼셔갖고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간간히 커멘트 드릴 때 뭐 단어라든지 기본식을 서술을 하라든지 이런 유의사항들을 좀 가지시면 아마 합격의 야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가셨는데 뭐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을까요? 잘 안 들립니다. 교수님, 자연계에서요, 물리나 화학 중에 물리 화학이 좋나요? 무조건 과탐은 1입니다. 2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점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 계열에서요, 네 문제 나오는데 대점이 어떻게 돼요? 배점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죠? 네? 그러니까 네 문항이 각각 한 문항당 150, 150, 150, 150에서 600점이고요. 학교의 내신이 40%가 들어갑니다. 400점, 그래서 1000점인데요. 학교 내신의 그 40%를 가만히 요강을 보시면 5등급 학생까지는 5점 차이 납니다. 1등급부터. 그래서 실제적으로 4등급까지도 별 차이가 없어요. 1등급 100, 2등급 99.5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적어도 4등급, 5등급 정도 되면 전혀 1000점 만점 중에 400점에 해당하는 점수의 변별력은 별로 없을 거고 그거는 단위 하나 썼느냐 안 썼느냐로 갈라질 수 있어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얼마큼 잘 푸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네. 물리 2 내용에 뭐가요? 아, 물리 2 내용이 섞여 있답니다. 물리 2 출제하신 교수님 올라오세요. 일단 제가 물리2 교과서 문제를 출제할 때 물리2 교과서를 보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거기 그 출제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가이드북에 보시면은 거기 아마 공통과학하고 그다음 물리 1 교과서를 갖다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에너지 보존을 갖다가 그냥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갖다 출시를 갖다가 한 거고, 그 다음에 약간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제 제시문을 갖다가 토대로 해가지고 제시문에서 딱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물리, 공통과학, 그 다음에 이제 물리 1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용수철 문제가 물리 1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자, 이제 그건 답변을 많이 드릴 텐데요. 몇몇 고등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최 부장님, 과투 안 내신다면서 과투 내셨어요 그러더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앞에 본 고사가 아니라 모의 고사예요. 정말 과투를 냈는지 아시는가 한번 볼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낼 때는 본고사 낼 때는 절대로 과투는 안 들어갑니다. 아까 그래서 내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거는 요번 문제보다도 약간 낮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고사 문제는 철저하게 교과서 중심으로 갑니다. 네, 물리 하나, 과학 하나입니다. 생물, 지구과학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 수학 2까지 들어가신 겁니다. 자연계열이거든요. 네?
기하 벡터 안 들어가냐고 그러는데 기하 벡터가 다 들어가죠? 수학 1하고 수학 2에도 기하학하고 벡터가 있고 다른 책이 기하학과 벡터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으로 되어 있는 기하학과 벡터는 안 들어가고 수학 2까지에 나오는 기하와 벡터는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그 요강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할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 장시간 근데 문제를 보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문제 푸실 때 열심히 잘 푸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